푸틴 대통령은 이 연해주 극동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낫고요. 훨씬 더 우리에게 나름대로 우호적인 자세,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려고 또 노력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고 할 수 있고요. 북한군 전투병력이 투입되었다. 그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로가 2명밖에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빼박 증거는 아직 나왔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쪽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답은 자명합니다. 교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이 되었으며 쿠르스크 전투의 우크라이나 패배는 가공할 좀비 군단 같은 북한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북한군이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것이 사실인가요? 이게 정말로 일단 제가 비겁한 변명이지만 제가 북한이라든지 동북아 정치에 관해서는 사실은 깊은 지식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제 전공이 그러니까 유럽사 내지는 러시아사기 때문에 그쪽에 관해서는 뭐 나름대로 좀 보탤 말이 있는데 요게 논의의 초점이 요 동북아시아로 오게 되면은 제가 뭐 아주 특별하게 해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조언이라든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북한군이 요 전쟁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들어갔다. 그리고 쿠르스크에서 전투병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어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의견이 좀 갈라진다고 할까요? 아니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또 발표도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많은 10,000명이 넘는 북한군 전투병력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내지는 투입되었다. 그리고 교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또한 일부는 그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입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노무부대다. 아니면 경비 부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선에서 싸우는 전투부대는 아니고 러시아군을 보조하는 어떤 그런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가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적과 맞서 싸우는 전투부대가 있지만 공병 부대라든지 아니면 후방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 부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야말로 노무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성격의 부대가 있는데 그런 식의 보조 부대로서 보조 인력으로서 활용된다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정보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라든지 우크라이나 군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보기관들의 발표는 사실은 걸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정보기관들이 또 내놓는, 그런 또 정보를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상당히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북한군이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대병력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전투병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분석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 내지는 정보기관을 빼면은 그런 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영국 정보부도 사실은 좀 일정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미국도 아주 간헐적으로 그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발표를 사후에 그 뭐랄까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나서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가진 미국의 정보기관이 첩보기관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몇 명이 가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그 전략 체계를 가지고 전투를 하고 있다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그 발표대로 10,000명이 넘는 전력이 투입되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에 따르면 3,000명, 4,000명이 전사상자가 되었다. 네. 죽거나 다쳤다 하면은요. 포로가 2명밖에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북한군 관련 그 뉴스들이 상당 부분 조작이라든지 날조라든지 아니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인터뷰에 응한 북한군 포로가 2명이 있는데 네. 그 2명 이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4천 명의 어떤 전사상자가 나왔으면은 분명히 사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빼박 증거가 나올 텐데. 그렇죠. 그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좀 난감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정보를 걸러서 듣자. 그리고 정말로 빼박 증거는 아직 나왔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조금 더 기다리면서 그 확실한 증거를 입수하기 전까지는 좀 판단을 유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의견이 갈린다. 분분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정말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또 전쟁이라는 게 서로 유리하게 막 정보도 조작하고 프로파간다고 하니까 이게 사후에 시간이 흘러야 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그렇죠. 역사학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이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인데 그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 전쟁 관련 격언이 있죠. 전쟁의 첫 희생자는 진실이다. 진실을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러시아 측도 프라파간다와 날조를 하고 네. 우크라이나 측과 서방 측도 날조와 프라파간다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가장 절실하게 절박한 상황에서 프라파간다를 하고 어떤 경우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날조해가면서까지도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오려는 측이 바로 우크라이나 측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의 그 소스일수록 더더욱 의심해 봐야 한다는 얘기고요. 결국 북한군에 관련된 정보원, 그러니까 그 인포메이션 소스는 거의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데 그 특성이 있고 상황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걸러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걸러들어서 나쁠 건 없어요. 그것을 오히려 이제 맹신하거나 어떤 신봉해서 얻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걸러듣거나 아니면 부정해서 얻는 이득이 있을 텐데 그 경중을 따져보면 오히려 뒤에 입장이 더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컨대 왜 그렇게까지 전사상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가? 왜 포로는 2명밖에 나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포로의 인터뷰조차도 사실은 미심적인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왜 미국과 서방은 철저한 침묵 내지는 상당히 자제하는 정보를 제어하는 입장에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 이 북한군이 설령 전투 병력을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특히 그 우크라이나발 그 뉴스에서 두드러진 현상인데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한때 북한군은 정말 그 현대전을 모르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다. 그래서 뭐 10,000명 넘게 투입이 됐는데 드론에 대처하지 못해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2달 이후에 네. 북한군은 세계 최정예 병력이 되어가지고요. 러시아군도 쩔쩔매는 그 우크라이나군을 단숨에 제압하는 부대다. 맞아요. 이런 식의 또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도요. 한 달, 2달 만에 그렇게 완벽한 체질을 개선을 해서 그렇게 오합지졸인 군대가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는 효율적인 군대로 탄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왜 그럼 북한군이 그런 것을 해내는가? 뭐 흔히 하는 말로 그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북한군에 관한 기사를 놓고 보자면요. 가장 인상적인 기사가 바로 그거였죠. 북한군은 포로가 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폭을 한다. 네. 여기서 바로 이제 20세기 중반에 그 정말 전근대적인 군대.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멸에 맞지 않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이 보였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군대로 21세기에 우리가 북한군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다가 한순간에 그 쿠르스크 전선에서 그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압도해서 전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군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측면을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 번 북한군에 관한 기사들은 프라파간다일 가능성이 크다. 좀 걸러서 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교수님,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 외교 라인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방한도 해서 예. 북한군이 참전했으니 예. 한국도 전투 무기를 포탄을 보내거나 예. 파병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예. 지원을 강력하게 이게 요청이 아니라 요구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더 많은 국가로부터 더 확실한 그 원조를 받아내면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전황이 불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확연하게 그 무기 그 원조가 줄어들고 있고요.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정말 그 뭐랄까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 내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이 무기 원조를 얻고 싶어 할 텐데 가장 뭐랄까요. 의지가 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기의 질이 일단 뛰어나고 서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확실하게 무기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나라가 대한민국 지난 정권이었다고 봤을 때 충분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흘러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당 대통령 내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후보였죠. 그때 그 이미 대통령 후보로 유세를 하면서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접촉을 이제 하면서 그때 이미 무기 원조를 약속했다고 하는 뭐 물론 확인해 봐야 될 얘기지만 그런 그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로서는 아니 그때 우리가 확약을 받았는데 그 확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입장을 표명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는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좀 언짢아할 수 있는데 또 우크라이나로서는 또 그만한 또 상황이 있다고 할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국익 측면에서 볼 때 러우 전쟁에 우리가 군사 무기를 지원을 하면 이제 러시아하고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히 그 흔히 한 말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건넜다. 내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중요합니까? 러시아가 중요합니까? 교수님? 이것도 사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것도 정말 또 한 번 현실을 인정하는 그야말로 그 프라그마틱한 관점이 있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일 텐데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네. 행사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통로가 없죠. 반면에 한반도는 어쨌든 간에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 이 열강의 역학관계 내지는 대한민국과 이 4개의 국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휙휙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뭐 경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경제 협력에 따른 수익 뭐 이런 것을 제치고 두고서라도 순수히 정치와 외교의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에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네. 우호 관계를 내지는 최소한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쪽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답은 자명합니다. 러시아는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런 외교 상대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교수님 러시아가 우리가 러우 전쟁 전만 해도 사실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득을 보고 있었고 예. 불금 사업으로 무기 기술도 많이 수입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 그 중국, 일본, 미국 이외에 예.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인데 지금 굉장히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또 북한과 밀착해 버렸단 말이죠. 최근에 제가 그 본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러시아에 반감을 보이는 나라가 당연히 우크라이나고요. 네. 그다음에 폴란드고요. 네. 폴란드에 비슷한 수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 예. 우리는 전쟁 당사자도 아닌데. 아닌데 뭐 물론 러시아라는 내지는 러시아라고 하면 소련이 연상되고요. 네. 소련이 연상됐을 때 뭐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역사적 경험이 있죠. 또한 제가 뭐 여러 그 장소에서 기회에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네. 소련과는 다른 나라라는 말을 많이 해도 네. 아직까지도 그 인식 체계가 이제 바뀌는 어떤 그 속도가 느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충분히 뭐 이해 가능한 일일 텐데요. 그런 어떤 잔상이 남아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고요. 아까 제가 뭐 저번에 루소포비아란 말씀을 드렸는데 루소포비아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어떤 상황,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이 한반도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물론 이제 뭐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주는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더더군다나 이 그 약소국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입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할 때 우크라이나 감정이입을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러시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북한이라는 또 우리의 당면 이슈를 제어하기 위해서 예. 또 평화적인 통일 나아가서 지금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을 해야 될 텐데 혹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앞으로 이 꼬여버린 러시아와의 관계 어떻게 정상화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외교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 실타래가 얽혀버렸기 때문에 요즘 그 젊은 분들은 아마 그 실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실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에 뭐 바느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바느질을 했을 때 이 실을 이제 써야 될 텐데요. 보통 이렇게 공 모양을 돌돌돌돌 마른 어떤 그런 실타래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실을 찾아낼 때 실머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마리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는다,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텐데요. 이게 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실마리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 슬기를 발휘하고 노력을 해서 실마리를 찾아야 될 텐데 그 실마리는 역시 그 이전에 전쟁 이전에 우호적인 관계를 복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다행히 이 러시아 그 외교 부분 내지는 푸틴 대통령이
뭐랄까요. 대한민국과의 관계 파탄을 원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그 전쟁 3년 동안에 뭐 때로는 그 한국 외교부와 러시아 외교부가 서로 험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지만 네. 그 다음에도 비공식적으로는 실무회담을 계속 이어갔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외교적인 발언을 놓고 보더라도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은 그야말로 그 파탄이 올 것이다. 이런 식의 약간은 공격적인 발언을 할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그 뭐랄까요. 정말로 그 외교적인 언사를 써서 푸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원조라든지 개입을 하지 않은 한국에게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워딩은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논지가 바로 그런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개입을 그러니까 원조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너희가 그 미국과의 특수 관계에 있다, 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알고 있고 그저 감안하고 본다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막 받아들이겠다. 근데 거기에 일정한 선이 있으니 그 선만 넘지 않으면은 내가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쟁이 끝나거나 막바지로 갈 때 다시 예전의 좋은 관계로 돌아갈 의향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성의를 보여라. 뭐 이런 입장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러시아의 어떤 관계를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정상 상태로 되돌릴 때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을 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가진 않았으니 재빨리 복귀를 해서 서로 뭐랄까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실 또 그 두 나라가 의기투합할 수 있는 지점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렵지만은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희망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우리가 러시아를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는 것만큼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나 말해주신 외교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러시아도 우리 한국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별 볼 일 없었으면은 뭐 그냥 막말 했겠죠. 예.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필요로 혹은 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말로 크게 보자면요. 일단 그 푸틴 대통령은 이 연해주 쪽, 그러니까 극동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쪽을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개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큰 나라였기 때문에요. 당연히 지금까지는 개발이 그 서유럽 그러니까 그 유럽 러시아라고 부르는 우랄산맥 그 서쪽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국가 안보상 그리고 경제 발전상 이 극동 지역에서도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쪽 지역은 땅은 넓고 인구는 희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자본을 투자해서 경제 활성화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물론 정부도 노력을 하지만 러시아 정부도 노력하지만은 그런 노력을 해줄 국가로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낫고요. 충분한 그런 역량과 기술력이 있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도 태평양 쪽의 비중을 키우고 싶어해요. 당연히 지난 30년이나 50년 전에 비해서 이 동아시아 내지는 이 그 태평양의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네. 이 태평양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이었대. 여기를 또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요. 당연히 극동이 개발돼야 되겠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와서 중요한 사건인데요. 네. 북극 항로 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북극 항로로 물류가 이동하려고 하면은 가장 큰 난점이 1년에 9개월, 10개월, 11개월이 얼음에
갇혔기 때문에 항행할 수 있는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석 달밖에 안 됐었는데 기후 교란 때문에 그 기간이 1년에 절반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그 극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물류가 이동하려고 하면은 이 남중국해 지나서 동남아시아 지나서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지중해로 갔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곳은 또 작은 배나 가능하고요. 네. 초대형 선박에 가려고 하면은 수에즈 운하를 못 가니까요. 저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희망봉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한참 돌아가요. 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노선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물류비용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네.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동에 있는 물류가 캄차트카 반도를 거쳐서 베링 해협을 거쳐서 이 북극해를 통해서 무르만스크라든지 아르한게스크 내지는 스칸디나비아를 거치면은요, 이게 그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물류병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죠. 그쵸.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는 뜬금없이 아니면 난폭하게 보일 텐데, 갑자기 그린란드 네. 얘기를 하면서, 덴마크, 영토인데, 뭐 미국 영토로 삼겠다라는 식의 사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지는 그런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고려 요인은 아마 북극 항로 개발에 미국이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북극 항로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알래스카만큼 이 그린란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그 얘기를 하고 그만큼 북극 항로가 중요해지는데 북극 항로를 개발하고 어떻게 말하면 그 21세기 중반과 그 후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무역로가 북극 항로가 된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은 푸틴 대통령은 당연히 극동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요. 극동을 중시하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절대로 푸틴 대통령은 극동 내지는 대한민국과의 어떤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이 충분히 10분 활용할 필요도 있고 또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대국이라고 러시아한테 뭐 고개 숙이고 그럴 필요 없네요. 예, 맞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요. 그나마 지금까지 따지고 보자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뭐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일 텐데 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나마 가장 고자세가 아닌 그나마 대등한 관계를 설정해온 국가가 바로 러시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관계였는가? 내지는 이게 러시아가 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는가? 어떤 경우에는 무기 체계까지도 다 이렇게 넘겨주면서까지도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는가를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자면 중국, 일본, 미국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나름대로 우호적인 자세 그리고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려고 또 노력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가 러시아 연방 대한민국 수교 35주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두 나라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인데 또한 전쟁의 여파로 3년 전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국익을 극대화하자고 하면 이번 35주년을 계기로 삼아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관계 회복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끝으로 저희 4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성비 불균형, 예. 또 여성의 인권, 국제 결혼, 예. 또 러시아 남성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